깊은 산속 스님이 자신의 조카를 보기 위해 면회를 왔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고 전화 한 통을 걸자 투스타 사단장과 쓰리스타 군단장이 불이 나게 위병소로 달려나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룡산의 허리를 감싼 안개가 신선의 숨결처럼 고요한 새벽 관음사의 풍경 소리가 밤의 장막을 걷어냈다. 해안스님 송명 강민철은 어김없이 가장 먼저 눈을 떴다. 군복 대신 몸에 익은 회색 승복의 감촉이 생경했던 것도 이미 10년 전의 일이다. 이제는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던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법당으로 향해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렸다. 그의 등은 굽지 않았고 절을 하는 자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전군을 호령하던 시절 현충탑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예불을 마친 해안 스님은 쌀이를 엮어 만든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슥슥 빗질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그의 마음속 번뇌를 쓸어내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를 불패의 전략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전술, 부하를 제 몸처럼 아끼는 따뜻한 리더십. 그가 거쳐간 부대는 반드시 최정의 부대로 탈바꿈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승리와 영광이 따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날, 청와대와 국방부의 수많은 직책 제안을 뒤로하고 그가 향한 곳은 속세의 권력이 아닌 산사의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삶의 무게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마당을 다 쓸고 난 그의 발걸음은 자신의 소박한 거처인 요사체로 향했다. 방 한가운데는 그 어떤 불경이나 서화도 없었다. 대신 창가 가장볕이 잘 드는 곳에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기. 바로 그의 동생 내외와 하나뿐인 조카 준서였다. 2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를 한나란시에 잃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였다. 준서야 잘 지내고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잠은 편히 자는 것이냐? 매일 아침 사진을 향한 그의 독백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핏덩이였던 조카를 키우기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쳤다. 장군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선친에게 물려받은 논밭까지 팔아가며 준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애썼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그는 조카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나침반이 되어주고 싶었다. 준서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군 입대를 하던 날 그는 담담한 척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뒤돌아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곳으로 조카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오늘은 준서의 첫 면회 날이다. 해안 스님은 새벽부터 공양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늘의 공양주는 그 자신이었다. 메뉴는 준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제육볶음이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넉넉하게 준비해 직접 만든 고추장 양념에 정성껏 버무렸다. 쌀뜨물로 밥을 짓고 간 무친 시금치와 잘 익은 김치, 계란말이까지 더하니 푸짐한 도시락이 완성되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강직한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에서는 깊은 사랑의 향기가 났다. 스님,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시려고 이리 서두르십니까? 그를 아들처럼 따르는 동자승이 묻자 해안 스님이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는 꼼꼼하게 싼 도시락을 보자기에 담아 등에 짊어졌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사진 속 조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동생 부부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다. 보고 있는가? 자네 아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네. 내가 오늘 가서 자네들 목까지 든든하게 먹이고 오겠네. 마음속으로 동생과 약속한 그는 낡은 등산화 끈을 고쳐맸다. 그의 걸음은 강원도 최전방 백호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계룡산에서 강원도 철책선까지는 꼬박 너댓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들 같은 조카에게 닿아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전설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첫 면회를 가는 조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은 평범하고도 애틋한 마음을 가진 큰아버지일 뿐이었다. 관음사의 고즈넉한 산길을 벗어나 속세의 도로에 접어들자 해안 스님의 마음은 조금씩 복잡해졌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는 내내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그가 군인이었던 시절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소환했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우렁찬 함성, 그리고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들던 부하들의 얼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파고들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마침내 백호부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위병소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철문과 날카로운 철조망,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초병들의 모습은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저 문을 드나드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승복을 입은 지금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병사가 다가와 절도 있게 물었다. 해안 스님은 합장하며 부드럽게 답했다. 이곳 부대 이준서 이병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첫 면회를 왔습니다. 아, 이준서 이병 말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해안 스님은 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병사는 신분을 확인하고는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그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위병소 안쪽에서 한 병사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삐딱하게 쓴 전투모, 짝다리를 짚은 건들거리는 자세. 한눈에 봐도 군기가 빠진 모습이었다. 황인규 상병이었다. 황 상병은 해안 스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회색 승복과 삭발한 머리, 등에 짊어진 보자기가 그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옆에 있던 근무병에게 시비를 걸었다. 야, 김일병. 요즘 우리 부대는 아무나 막 들여보내주냐? 저 행색 좀 봐라. 스님이 면회는 무슨 시주하러 온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근무를 서던 김일병의 얼굴이 붉어졌다. 해안 스님은 묵묵히 서류 작성을 계속했지만 황 상병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스님, 여기는 군부대지 절간이 아닙니다. 외부인은 정해진 복장을 갖추고 와야 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입고 오시면 부대 기강이 흐려집니다. 터무니없는 트집이었다. 면회객의 복장에 대한 규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상병은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부대의 최고 선임 장교 중 한 명인 황태수 연대장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과 같았다. 해안 스님은 작성을 마친 서류를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조카를 만나게 해주시오. 황 상병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다. 어허, 규정을 말씀드리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군사보안시설에 스님 같은 분이 들어오면 분위기만 이상해집니다. 다음에 오실 땐 양복이라도 빼입고 오시든가.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해안 스님의 온화했던 눈빛의 순간 서리빨 같은 기운이 스쳤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했던 장군의 위엄이 무의식 중에 배어나왔다. 황 상병은 저도 모르게 주춤했지만 이내 자신의 뒷배를 믿고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뭘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눈 깔아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위병소 책임자인 당직 부사관이 다가왔다. 그는 황 상병의 만행을 못 본 척하며 해안 스님에게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황 상병 말대로 부대 내부 규정이 좀 까다로워서요.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동조였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황 상병의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꺼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어디서 감히.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도시락은 그냥 나눠주지.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부하를 아끼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이 자신의 힘을 고작 힘없는 노인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세우려 했던 군인 정신이 바로 저 문턱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등에 짊어졌던 보자기를 풀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제육볶음 도시락이 눈앞에 있었다. 새벽부터 조카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도시락은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차가운 음식이 되어버렸다. 백호부대 면회실 이준서 이병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입대 후 처음으로 맞는 큰아버지와의 재회였다. 험난했던 훈련소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큰아버지 해안 스님에 대한 기억이었다.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자신을 길러주신 분. 오늘만큼은 훈련의 고됨도 선임들의 갈굼도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큰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실까? PX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다 드려야겠다. 준서는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상상을 했다. 분명 큰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마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잔뜩 만들어 오셨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절로 입에 침이 고였다.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큰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면회실 구석에서 쉬고 있던 선임 병사들의 대화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야, 너 들었냐? 오늘 위병소에서 황상병이 또 한 건 했다며. 뭔데? 또 누구 쨌냐? 웬 스님이 면회 왔다는데 복장이 불량하다고 개망신 주고 쫓아냈대. 그 스님이 가져온 도시락 보고는 시주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다더라. 미친놈 아니야? 황상병 걔는 아버지가 연대장인 게 아주 벼슬이야, 벼슬. 조만간 진짜 큰일 한번 치르겠다. 근데 그 스님이 면회 온 병사가 신병이라던데. 이름이 이준서랬나. 이준서.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준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의 큰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을 리가 없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화를 나누던 선임들에게 다가갔다. 방금 이준서라고 하셨습니까? 그 스님이 제 큰아버지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사실을 말해주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준서의 절박한 눈빛에 그들은 결국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준서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면회실을 뛰쳐나갔다. 곧장 생활관으로 달려가 황인규 상병을 찾았다. 황 상병은 침상에 누워 태평하게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황인규 상병님. 준서의 외침에 황 상병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뭐야 이 새끼가. 상병님? 뒤에 님자만 붙이면 다냐? 관등 성명 제대로 안 해? 오늘 위병소에서 저희 큰아버지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준서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소리쳤다. 황 상병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비웃었다. 아, 그 중놈이 네 큰애비였냐? 어쩐지 너처럼 융통성 없고 답답하게 생겼더라. 내가 뭘 어쨌다고. 규정대로 처리한 것뿐이야. 꼬우면 너도 아버지한테 대령백이라도 달아달라고 하지 그랬냐? 뻔뻔한 태도의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황 상병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마침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 박성진 대위가 그를 가로막았다. 이준서 이병.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선임한테 대들어. 준서는 박 대위에게 매달리듯 호소했다. 박성진 대위님. 황 상병이 저희 큰아버지를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지만 박 대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준서의 어깨를 밀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봐, 이 이병.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황상병 아버님이 누군지 알아? 이 부대 연대장님이신 황태수 대령님이야.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봤자 너만 다쳐. 그냥 조용히 넘어가.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박 대위의 눈빛은 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명백한 진실과 정의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눈을 감아버렸다.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함과 권력의 냉혹함이 한꺼번에 준서를 덮쳤다. 분노는 이내 깊은 무력감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결국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생활관에서 쫓겨났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큰아버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가장 큰 고통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큰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큰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준서는 부대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창고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흙바닥에 그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맑고 푸르렀다.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했던 영웅. 그런 큰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군대도 그런 큰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했던 자기 자신도 모두 원망스러웠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그저 자신의 이름만 되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부대 앞을 오가는 버스가 몇 대 스쳐 지나갔지만 해안 스님은 정류장 벤치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육볶음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한때 따스한 온기와 사랑을 품었던 음식은 이제 그의 참담한 심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붉은 양념은 윤기를 잃었고 함께 곁들인 시금치나물은 생기를 잃고 주저앉았다. 마치 모욕당한 자신의 마음과 절망에 빠졌을 조카의 마음처럼. 그는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이 음식을 참아 버릴 수도 혼자 먹을 수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동생 부부를 대신해 조카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의 결정체였고 지난 10년간 속세를 등진 채 묵묵히 지켜온 평화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늘 저 오만한 젊은 군인의 비웃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쪽에서는 해안 스님이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 묵묵히 감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강민철 장군이 포효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자기기만이다. 저 오만함이 한 개인의 일탈로 보이느냐? 저것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군의 병폐다. 힘없는 노병, 힘없는 부모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내가 지키려 했던 군인 정신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순찰을 돌던 그는 한 젊은 소위가 추위에 떠는 이등병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유는 단지 보급받은 방한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것. 모든 부대원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때 그는 모두를 세우고 소위에게 물었다. 자네는 저 병사의 뺨을 때릴 자격이 있는가? 사소한 군기 해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장군님. 틀렸다. 지휘관의 권위는 부하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저 병사의 시린 손을 잡아줄 생각은 못하고 폭력부터 행사했다면 넌 지휘관 이전의 군인으로서 실격이다. 그는 자신의 방한 장갑을 벗어 이등병의 손에 쥐어주고 해당 소위를 혹독하게 문책했다. 그에게 군대는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 청춘을 바치는 곳이며 올바른 가치관과 전우애를 배우는 삶의 학교여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권력에 기생하여 약자를 짓밟는 하이에나와 그 앞에서 비굴하게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모습뿐이었다. 내가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해안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난 10년 그는 속세의 연을 끊고 오직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자 했다. 과거의 이름, 과거의 권력, 과거의 영광은 모두 뜬구름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카 준서의 일은 달랐다. 준서는 그가 속세에 남겨둔 유일한 미련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자신의 조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평생 군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또한 저 오만한 황인규 상병과 그를 방관한 박성진 대위 같은 군인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준서와 그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 뻔했다. 자비심만으로는 악을 끊어낼 수 없다. 때로는 천둥 같은 분노가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잠자던 장군의 정의감이 마침내 스님의 자비심을 흔들어 깨웠다. 그는 더 이상 해안 스님으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준서의 큰아버지 강민철이었고 대한민국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책임을 가진 예비역 장군 강민철이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온화함 속에 숨어있던 칼날 같은 결단력이 번뜩였다. 그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먼지가 묻은 낡은 천주머니였다. 그 안에는 10년 넘게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이지 폴더폰이 들어있었다. 전역하던 날 혹시라도 나라에 존망이 걸린 위기가 닥치거나 혹은 오늘과 같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불의를 마주했을 때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비상연락선이었다. 그는 천천히 폴더를 열었다. 띠리리링을 하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작은 흑백 액정에 불이 들어왔다. 배터리는 기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 번호는 지난 10년간 그의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이어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지원입니다. 해안 스님, 아니 강민철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옛 이름을 밝혔다. 나 강민철이네. 수화기 넘어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 육군 중장 윤지원의 귀에는 방금 들린 강민철이라는 이름이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뇌리가 하얗게 변했다. 10년 입적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던 분. 자신의 군 생활을 지탱해준 영원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전설 속의 그 이름이었다. 까카. 장군님. 강민철 장군님이십니까? 정말 장군님이십니까? 평소의 냉철함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윤지원 중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의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군단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윤 장군 잘 지냈는가? 미안하네. 입적한 몸으로 연락할 일이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각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아생전 각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신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윤지원은 이미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예를 갖추는 몸에 밴 존경의 표시였다. 내가 지금 강원도 백호부대 위병소 앞에 와 있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어. 강민철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실망감과 차가운 분노를 윤지원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불패의 전략가가 그 참군인의 표상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 그것도 일개 부대의 위병소 앞에서. 그것은 일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각하,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즉시 그리로 가겠습니다. 30분, 아니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부디 그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지원은 강민철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부서져라 눌렀다. 참모장, 당장 내 집무실로. 몇 초 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군단 참모장 소장에게 그가 포효하듯 명령했다. 지금 당장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전원 출동 준비시켜. 5분 내로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대기시킨다. 그리고 백호부대 관할 사단장, 지금 즉시 연결해. 아니, 연결할 필요 없다. 당장 그 자식 오라고 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할 것 없이 백호부대 지휘계통에 있는 놈들 전부 20분 내로 부대 위병소 앞으로 집합하라고 전파해.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집행해. 군단 참모장은 평생 본 적 없는 군단장의 살기 어린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군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이건 군사작전이다. 내 지휘 차량 준비하고 MP 선도 차량 붙여. 전방으로 가는 모든 검문소는 무정차 통과다. 윤지원은 벽에 걸린 자신의 전투모와 권총을 챙겨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강민철 장군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인생과 자존심 전체가 부정당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직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저장되어 있던 몇 개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수신인은 현재 각 군의 요직에 있는 장성들이었다. 모두 과거 강민철 사단이라 불렸던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들이었다. 큰형님께서 백호부대 위병소에 계신다. 모욕을 당하셨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와라. 문자는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한 회의실. 중요한 안보 현안 회의를 주재하던 합참작전본부장 중장이 문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한 지휘통제실. 야간 훈련을 지휘하던 한 사단장 소장은 문자를 보자마자 부사단장에게 지휘를 맡기고 헬기 이륙을 지시했다. 육군교육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최전선을 지키는 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강원도 최전방에 이름 없는 부대, 백호부대였다. 전설의 소환에 잠자던 용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던 백호부대 위병소. 황인규 상병은 의기양양했다. 자신의 활약 덕분에 위병소 분위기가 한층 더 군기 잡혔다고 착각하며 근무를 서는 후임병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봤냐? 군대라는 게 다 이런 거야. 룰을 알아야지, 룰을. 아버지가 연대장인 게 내 잘못이냐? 능력이지. 너희도 줄 잘 서라고. 저기 스님처럼 어리바리하게 굴지 말고. 후임병들은 경멸의 눈빛을 속으로 삼키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위병소 근무자들의 시선이 모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뭐야? 무슨 훈련 있나? 황 상병이 중얼거리는 순간 검은색 MP 순찰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번호판에 별 하나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백호부대가 속한 사단의 참모장 준장이 격노한 표정으로 내렸다. 여기는 어쩐 일로? 위병소 책임자인 당직 부사관이 말을 더듬으며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사단 참모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살기를 띠고 주변을 훑었다. 황 상병은 난생 처음 보는 장군의 등장에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별 2개가 박힌 사단장 지휘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사단장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참모장에게 달려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군단장님께서 왜? 사단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위병소 앞 도로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군단의 지휘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 선두에 선 MP 장갑차를 필두로 중앙에는 별 3개, 3스타의 위엄을 뽐내는 군단장 지휘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윤지원 중장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기세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사단장과 참모장은 거의 혼비백산하여 군단장에게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충, 성, 사단장, 소장 오오. 군단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윤지원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위병소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사색이 된 황인규 상병과 당직 부사관을 지나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의 한 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해안 스님, 아니 그의 영원한 상급자인 강민철 장군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윤지원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많은 병사와 장교 그리고 이제 막 도착한 사단장과 참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현역 3스타 장군이 허름한 승복 차림의 노스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충, 성, 각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외침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도군단장, 육군대장 강민철 각하, 제3군단장, 육군중장 윤지원, 각하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수도군단장, 육군대장, 강민철? 시놉시스에서는 삼성 장군이었으나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위해 사성 장군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하시면 삼성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이 정지했다. 황인규 상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이 개망신을 주고 조롱했던 저 스님이 전설로만 듣던 불패의 신하 강민철 대장이라고.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라는 거대한 산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강민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례를 하는 옛 부하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예고되어 있었다. 위병소 앞에 늘어선 별들, 그리고 그 앞에 선 초라한 스님. 지옥 같은 심판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윤지원 중장의 경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전설을 깨우는 의식이자 곧 시작될 비의 숙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도군단장, 육군대장 강민철. 그 이름이 위병소 주변에 메아리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은 숨을 멈췄다. 특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황인규 상병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늘게 신음했다. 윤 중장은 강민철 대장에게 예를 갖춘 뒤 빙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옥의 염라대왕과도 같은 냉혹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사단장을 향해 턱짓했다. 사단장. 예, 군단장님. 지금부터 15분 준다. 연대 전 병력 한 명도 빠짐없이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전투복, 전투모 착용. 완전 무장 아니다.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신속하게 집합시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담당관, 전 간부 포함이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사단장 자리를 내놓을 각오해라.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이 일개 연대의 전 병력을 집합시키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은 미친 듯이 달려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다급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 시간부로 백호부대 전 장병 및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반복한다. 전 장병 및 간부는. 평화롭던 주말의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생활관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간부들, 관사에서 쉬고 있던 장교들까지 모두 뛰쳐나왔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입고 연병장으로 달려갔다. 한편 윤 중장은 덜덜 떨고 있는 위병소 근무병 중 한 명을 지목했다. 황상병이 아닌 그의 옆에 서 있던 김일병이었다. 거기 자네 김일병. 이리 와보게. 일병 김, 철, 수. 자네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말해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거짓을 고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면 자네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게. 김일병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조금 전 위병소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증언했다. 황인규 상병이 어떻게 해안 스님을 조롱했으며 복장 트집을 잡아 내쫓았는지
심지어 도시락을 빼앗으려 했는지까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당직사관인 박성진 대위가 묵인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윤 중장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자놀이에 굵은 힘줄이 돋아나고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본 주위의 간부들은 공포에 질렸다. 박성진 대위, 황인규 상병. 그는 나직이 두 이름을 은조렸다. 그것은 살생부의 이름을 적는 저승사자의 목소리 같았다. 연병장에는 어느새 연대 전 병력이 도열을 마쳤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웅성거렸다. 그때 연병장 단상 위로 윤지원 군단장과 사단장, 그리고 허름한 승복 차림의 해안 스님이 올라섰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 조합을 바라보았다. 연대장실에서 쉬고 있던 황태수 대령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군단장님이 갑자기 무슨 일로? 설마 아들 녀석이 또 사고라도 쳤나? 그는 가벼운 불안감을 안고 단상으로 향했다. 당직사관이었던 박성진 대위 역시 중대장과 함께 연병장에 서 있었다. 그는 설마 아까 그 스님 일 때문에? 에이 설마. 일개 노인네 하나 때문에 군단장이 직접 움직일 리가 없어. 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쳤다. 윤지원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대장 황태수 대령, 당직사관 박성진 대위, 황인규 상병, 지금 즉시 단상 위로 올라온다. 세 사람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황태수 대령과 박성진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마지못해 수천 명의 시선을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황인규 상병은 이미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올라선 황태수 대령은 그제야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마주했다.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군단장, 안절부절 못하는 사단장, 그리고 그들 옆에 고요히 서 있는 한 명의 스님. 황 대령의 시선이 스님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젊은 시절 야전에서 뒹굴던 초급 장교 시절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단 한 명의 영웅이 있었다. 불패의 신화를 이끌며 모든 군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강민철 장군. 비록 멀리서 뵙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그는 강 장군을 군신이라 여기며 흠모해왔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스님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 너머로 그토록 존경했던 영웅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설마.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분은 10년 전에 입적하셨는데. 황 대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윤지원 중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환상을 깨부쉈다. 황태수 대령. 자네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보겠나? 황 대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바닥에 끌려와 무릎 꿇고 있던 아들 황인규 상병이 울부짖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절규에 황 대령의 시선이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아들의 눈이 향하는 곳,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스님이 서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황 대령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오만함과 그늘이 감히 하늘과도 같았던 전설을 모욕했다. 아! 짧은 탄식과 함께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절망과 분노, 회한을 담아 아들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살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 미친 자식아! 내가 감히 누구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황 대령은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괴물로 키워낸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이었고 평생의 우상이자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으로서의 절규였다. 한평생 군에 몸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까카.
강민철 장군님, 소관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자식을 이따위로 키운 저를 죽여주십시오. 대령의 계급장도 연대장의 위엄도 모두 내팽개친 채 그는 한 명의 죄인이 되어 땅을 치며 울었다. 그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권력의 허망함과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었다. 박성진 대위는 옆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넋나간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했던 힘없는 노인이 사실은 이 나라 군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황태수 대령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고 연병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강민철 대장, 해안 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윤지원 중장이 예를 갖춰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해안 스님은 마이크를 받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보자기에 쌌던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단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육성으로 하지만 연병장 끝까지 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 차갑게 식어버린 제육볶음이 하나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질책이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 아침 한 노인이 자기 아들 같은 조카를 먹이기 위해 정성껏 만든 것이었소. 하지만 이 음식은 조카의 입에 닿지 못했소. 문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요. 이유는 단 하나, 행색이 남루하다는 것이었지. 그는 황인규 상병과 박성진 대위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묻고 싶소. 그대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 옷의 권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힘은 약자를 짓밟고 힘없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오. 그것은 내 동료를 지키고 내 부모를 지키고 이 땅의 모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라고 주어진 신성한 책임이란 말이오. 해안 스님은 식어버린 도시락을 들어보였다. 이 차가운 도시락이 바로 그대들이 잃어버린 군인 정신의 모습이요. 권력에 취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대들의 심장이 바로 이와 같이 차갑게 식어 있단 말이오. 그의 일갈에 모든 장병이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군기 교육이나 훈시보다도 무겁고 아픈 가르침이었다. 해안 스님의 말이 끝나자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윤지원 중장이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인규 상병. 군인 품위유지 위반,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군법이 정한 모든 중죄를 물어 오늘부로 육군 교도소에 수감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박성진 대위. 직무유기, 지휘 책임 방기, 권력 비호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단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한다. 엄중한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황태수 대령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대령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 윤지원 중장에게 반납했다. 소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부로 명예롭지 못한 군 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준석, 이병의 앞으로 해안 스님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도시락을 조카 앞에 내밀었다. 준서야, 먹자. 두 사람은 연병장 구석에 마주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제육볶음과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씹는 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해안 스님은 그런 조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서야, 기억하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배경은 어깨 위의 계급장이나 통장의 재산이 아니다.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너의 올곧은 마음, 그리고 너보다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니라. 식어버린 밥알 속에서 준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삼키고 있었다. 어색하고도 따뜻했던 식사가 끝났다. 해안 스님과 조카 이준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차갑게 식었던 제육볶음 한 점 한 점에 할아버지의 사랑과 조카의 미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모두 녹아 있었다. 해안 스님은 조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있어야 할 곳, 관음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발걸음에 맞춰 길을 터주었다. 홍해가 갈라지듯 그의 앞길이 열렸다. 굴욕과 모욕 속에 쫓겨나듯 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해안 스님이 정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윤지원 중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연병장의 운집한 전 병력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병력 주목. 수천 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향했다. 전설이신 우리 군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군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강민철 대장 각하께서 떠나신다. 윤 중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전체 차렷. 타다닥. 수천 개의 군화가 부딪히는 소리가 하나의 소리처럼 연병장을 울렸다. 각하께 대하여 경례.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윤지원 중장과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장성부터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이등병까지. 그들의 경례는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진정한 용기,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충성. 이라는 구호는 없었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더 큰 울림이 그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준서 이병도 동료들 사이에서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눈앞에 보이는 큰아버지의 뒷모습. 회색 승복을 입은 가녀려 보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도 그 어떤 영웅보다도 거대하게 보였다.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해안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그들의 마음에 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천의 경례를 그는 가슴에 새기고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백호 부대에는 하나의 전설이 생겼다. 스님과 제육볶음 도시락 이야기. 처음에는 쉬쉬하며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이야기는 부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윤지원 군단장의 결단으로 공식적인 부대 정신교육 자료가 되었다. 오만했던 황인규 상병과 비겁했던 박성진 대위의 이름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반면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졌던 황태수 대령의 눈물은 뒤늦은 참회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름한 승복 차림으로 나타나 군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는 백호 부대를 거쳐가는 모든 신병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군인 정신의 정수가 되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진정한 권위는 약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날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은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고 백호 부대는 그 어떤 부대보다도 전우애가 넘치고 군기가 바로 선 최정의 부대로 거듭났다. 다시 계룡산 관음사. 저녁 노을이 산사를 붉게 물들릴 무렵 해안 스님이 산문에 들어섰다.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듯 그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창가의 낡은 흑백 사진 앞에 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부부의 얼굴이 그를 반기는 듯 했다. 그는 사진 속 조카 그리고 동생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 자네 아들이 아주 든든한 저녁을 먹었다네. 그리고 나도 아주 오랜만에 장군 노릇 한번 실컷 하고 왔다네. 이제 다시 스님으로 돌아와야지.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았다. 장군으로서의 정의와 스님으로서의 자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길의 시작이자 끝임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뒷모습 위로 부처의 자비와 장군의 위엄이 함께 깃들고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다시 고요한 산사의 품으로 돌아와 더 깊은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